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또다시 월요일입니다. 보통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달력을 보면 대부분 일요일이 한 주의 처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옥티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아, 그러게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 뺨치기 해지고 어려운데요.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영국에서는 사전적으로 월요일을요, 더 퍼스트 데이 오브 더 위크,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사전에서는 더 세컨드 데이 오브 더 위크, 일주일의 둘째 날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미국에서는 첫째 날로 보는 거겠죠. 이렇게 또 미국과 영국이 또 다르니까 더 헷갈리는데요. 그래요. 옥디 같은 사람들이 많나 봅니다. 이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기술표준원에서도 이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데요. 국가 간 정보 교환을 위해서 날짜를 정하는 국제표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표준에 따르면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라고 하네요. 국제 표준도 그렇지만 사실 정서적으로도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렇게 딱 정할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그 요일이 바로 한 주의 시작 아닐까요? 시작을 만드는 건 달력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테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내 손을 잡아요. 한 주의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 짧은 주말 후 다시 시작하는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네. 뭐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전 주말엔 놉니다. 네, 푹 쉬죠. 평일에는 안 노나요? 평일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니까. 네, 막 그렇죠. 주말엔 쉬어야죠. 쉬면서 제가 팟캐스트 녹음도 하고 뭐. 또 다른 또 방송을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건 있는데 그 뭐 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놀면서 한다는 이런 철저한 방송인의 정신. 혹시 또 그러잖아요. 네, 저는 놀 때는 방송을 놓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가요? 항상 방송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뭔가를 볼 때도 네. 이걸 방송 멘트로 써야겠구나.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숨 배워가네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은 한 52번 정도가 1년에 다가오는데 이 52번의 한 주의 시작 네. 알차게 보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월요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알찰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손을 잡아요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좀 우리 프로를 띄우는 그런 거니까. 네, 속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것보다도 한 주의 계획을 일요일에 한번 짜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한 주간의 계획만 다 짧게. 네. 스케줄링을 딱 보면서 내가 이때 뭘 해야 되는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키 씨도 다이어리를 모으는 취미가 있으니까 매년 사기는 사죠. 그 다이어리를 넘겨보면서 네.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리 항상 매년 사놓고 나중에는 거의 방치해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주간의 계획을 짜면서 다이어리에 적어둔다면 계속해서 다이어리도 쓰면서 또 계획성 있는 인간이 될 것 같아서 일석이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생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내 손을 잡아요.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이니까 좀 힘차게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권순철, 홍옥희가 진행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이자 핵심적으로 꼽는 비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인간관계인데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바로 실천 가능한 인간관계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선정됐습니다. 금융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요? 권순철의 노하우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교통사고 시 놓치지 말아야 할 보상금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 KTB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 포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옥디. 이 성공하는 삶, 그러니까 성공한 삶에 대해서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텐데 저는 입신양명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이름을 널리 드높이는 거. 내 이름을 딱 말했을 때 아, 그 사람이라고 알 때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입신양명 나쁜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그래요? 많은데.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아니, 성공을 위해서 뭐 이름을 너무 많이 알리게 될 때 뭐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있군요. 입신양명. 네, 저는 이름을 알려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죠. 네. 보람. 보람이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말할 건가요? 저는 뭔가 되게 세속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제가. 아니, 전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게 이러면 결혼하기 힘들어지는데 아무런 돈도 없고 내가 가진 건 사람과 인맥, 그러니까 인맥과 또 뭐라 그럴까요? 능력과 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재물이 없다는 거죠. 네. 재물이 없는데 그래도 보람을 느낀다면 전 성공한 삶이라고 봐요. 그래요. 여성분들이 많이 싫어하는 그런 제가 스타일이고. 반성하겠습니다. 입신양명이라니요. 사람은 보람을 느껴야겠죠. 그렇죠. 네. 어떤 일이든 보람을 느껴야지 내 이름만 알린다 그래서 만약에 네. 내 이름이 나쁜 뉴스에 나왔어. 배드 뉴스에 나왔어. 그건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제가 크게 깨닫고 갑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부흥 기사만 나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제 이름에 떴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게요. 네, 이렇게 제각각 성공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 성공에 이르기까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건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뭐죠? 노력? 아니면 뭐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계속된 도전 정신? 아니면 뭐 인맥과 학벌? 뭐 우리나라는 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만연하니까 뭐 그런 건가요? 오늘 오키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기만 아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고도 그렇게 나오는데 인생은 저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옥디가 말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성공에 대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조사한 건데요. 공과대학에서 성공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요.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네요. 네, 엄청 조사했네요. 10,000명. 10,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패 원인이 뭐냐고 조사를 했더니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했다고 답한 사람은 한 15%였고요. 나머지 85%가 이것을
꼽았습니다. 85%면은 굉장히 대다수가 이거를 꼽은 거네요. 음, 굉장히 성공에서 중요한 비법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성공 비법이다라고 85%가 대답을 했다. 네. 오, 되게 의외인데 음, 듣고 보니 또 맞는 말도 같아요. 음.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이다라는 말도 있고 하니까요. 음. 또 평생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만 만든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말도 어디서 좀 들어본 기억도 나고. 네. 하지만 또 이런 게 이렇게 말이 나온 이유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좋은 인맥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 한 명만 만들어도 그게 가장 큰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인맥 관리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오해를 하는 부분도 많은데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음, 오해? 네.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폭넓게 잘 맺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일단은 좀 되게 활발한 사람. 분위기를 주도하고 활발하고 되게 이야기를 되게 재미나게 잘하는 사교적인 사람이 좀 주변의 인간관계가 되게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큰 오해. 그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게 오해라고요? 네. 오. 콰이어트라고요. 네. 내향적인 성격을 집중적으로 다룬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책을 보면 세계 인구의 45% 이상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버락 오바마 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리더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잘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내향적인 성격이 훨씬 유리하다고 한다라는 거죠. 내성적인 성격이면 일단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왜 그런지 되게 의아한데요? 왜 그런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하지만 상당수 외향적인 사람은 본인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고 말을 자주 끊는 성향이 있어서 사람들의 비호감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뭔지 알겠네요. 그러면 또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잘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남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감만큼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죠. 공감하니까 저도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그만큼 돈이나 좋은 직업, 학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뭐 볼 일 있겠나? 라고 이렇게 지레 겁먹고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건데요. 하지만 막상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꼽는다면 순철 씨는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나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보면 외향적이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진심으로 들어줘야 돼, 근데.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면 안 돼요.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면 되는 거죠. 뭐 리액션도 중요하지만 정말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결책은 주어지지 못하고 할지라도 같이 공감해주고 나는 이런 생각인데 너는 어떠니?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더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팁입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함께 있으면 뭘 하지 않아도 즐거운 사람. 그런 거 있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죠? 네. 그래야지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좋고 네. 나에게 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보면 인간관계를 맺고 이어가는데 돈과 신분은 뭐 그렇게 딱히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성공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도 알고 또 성격을 활발하게 좀 외향적이지 않고 뭐 활발한 성격이 아니라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돈과 신분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항상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의 비법을 다룬 책이죠. 하지만 막상 봐도 또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글로 읽는 거랑 막상 해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또 이제 그 책을 보면 하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하라는 게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야, 이런 걸 다 하면 내가 성인 구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맞아요. 하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4개만 간단하게 꼽아드리려고 해요. 네. 미국의 처세술 전문가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비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절대로 비난과 비판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내 주변의 친구나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을 짚어주고 싶을 때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쿤철 씨는 그런 비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일단 표정이 굳습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죠. 일단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으면 아무리 충고라고 해도. 근데 이제 시일이 좀 지나면 시일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판단을 할 이성이 생기죠. 내가 뭐가 잘못했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서 그 잘못은 그렇겠구나. 내가 잘못했겠구나.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보고 내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 라는 의문점을 던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굉장히 네. 뭐라 그럴까 확 달아오르는 성격이기 때문에 딱 그 타이밍을 좀 한 타이밍 쉬고 나서 생각을 좀 정리하면 좀 괜찮아지고 네.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통 기분이 나쁘긴 나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처음에는 딱 기분이 안 좋아져서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오키 씨도 뭐 악플이나 아니면 오키 씨의 영상 해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글을 보면 되게 화나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속으로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어떨 줄 몰라 해요. 울어버리지 않을까요? 되게 그 사람한테 더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냥 저를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싫어하는 대로 놔둬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진심으로 상대방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비난은 가장 나쁜 방법에 속한다고 해요. 그렇죠. 사실 거의 소용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고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소용이 없어요. 그냥 괜히 서로 기분만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동의하기는커녕 자기의 판단과 긍지, 자존심에 충격을 받을 뿐이라고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비난받은 사람이 오히려 반발을 하잖아요. 네. 반발을 해가지고 서로 내가 울래 네가 울래 막 이러면서 네네네. 막 싸우고 그러면 감정만 상하기 쉽고 네.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을 때 먼저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라고 했는데요. 네. 먼저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 말에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 것 같은지, 비난 후에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하고 고려한 다음에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면 결국 비난에서 남는 건 없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건데요. 그죠? 네. 하지만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게 싫다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고도 못 본 척한다. 이런 것도 잘못된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임이라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만일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으면요.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넌지시 귀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키 씨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몰래 사인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요? 뭐 귓속말 이렇게 알려준다던가. 뭐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톡으로 이렇게 알려준다던가. 뭐 그런 것도 좋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도 가끔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만 잘못을 먼저 밝힌 후에.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해 봅시다. 이런 방법.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는 이런 게 잘 안 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 그러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음, 뭐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는 상대라면 나도 뭐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음. 식으로 해서 자신의 행동을 좀 되짚어 볼 수 있겠죠. 네. 다음 비법 좀 알아볼까요? 바로 상대의 관심사에 집중하라는 것인데요. 미국의 25대 대통령 루즈벨트의 절대적인 인기의 비결도 바로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루스벨트의 대통령의 하인이었던 사람이 그에 대해 쓴 책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인의 아내가 대통령에게 메추라기가 어떤 새냐고 물어본 일이 있대요. 아내가 메추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은 메추라기란 이러이러한 새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하인의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금 밖에 메추라기 한 마리가 앉아있으니까 창문으로 내다보면 보일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모른다고 타박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뒀다가 메추라기가 실제로 눈에 보이자 저거 밖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방문객이 찾아올 때마다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알아내서 관련된 책을 한 권씩 나눠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자 중요한 방법, 바로 그 사람의 관심, 네. 그 사람에 관한 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없던 정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당신 이름이 예쁘네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던지, 아니면 취미가 뭐예요? 아니,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또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였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간단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지나친 관심, 그리고 진심이 아닌 관심,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꼭 네, 그렇죠. 무슨 일이 터져서 필요할 때만 찾고 그런 사람 관심을 있어요. 보이는 것, 이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네. 이런 것보다 차라리 무관심하는 네. 게 낫습니다. 차라리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게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요, 평상시에 진심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순철 씨가 저에게 평상시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해요. 네. 저는 뭐 자신이 있습니다. 오. 오키 씨와 지난 세월이 몇 년입니까? 지난한 세월이 있었죠. 지난해 딱 표현하면은 뭐 어쨌든 2년 정도 네. 됐으니까. 음. 오키 씨도 저를 잘 알겠지만 저도 오키 씨를 잘 알지 않을까요? 이런 테스트 해본 경우가 지금 처음인데 저도 좀 궁금하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저에 대한 질문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최근에 받은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받은 스트레스? 음. 남자친구와의 관계? 관계 너무 좋은데 지금. 틀렸네요. 네. 관심이 갑자기 없어질 건가? 아니 뭐 그냥 없다고 해도 되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지 않나요?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순철 씨 때문에 받나?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뭐 밤마다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맞아요. 순철 씨는 친절한 사람. 아무튼 뭐 딱히 스트레스 받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네. 다음 질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방송 아닐까요? 방송 말고 그 외에. 그 외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거. 이거. 그럼 좋아하는 커피숍은 어디일까요? S 커피숍. 네, S로 시작하는 커피숍.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이 커피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 너무 쉬울 것 같고.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파스타 좋아할 것 같은데 면 뭐 이런 거? 제가 면 요리 진짜 좋아해요. 면 요리 진짜 좋아하고 라면도 되게 좋아해요. 맞췄네요. 3개 중에 2개는 맞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선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관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자, 마지막 비법을 봐야겠죠? 네. 마지막 비법. 근데 말이죠. 이게 왜 저는 조사 안 하고 옥기 씨만 테스트합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순철 씨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니까 다 아닐까? 알겠습니다. 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됐어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절 도왔네요. 네. 네. 자, 마지막 비법 알려주세요. 그럼. 네, 카네기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인간관계 마지막 비법은 바로 해법을 찾으려면 다름을 인정하랍니다. 자, 이 미국의 유명한 법률가이자 실업가인 오웬디 양이 오웬디 영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입장에 자기를 놓을 줄 알고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늘 상대방의 입장에 자기를 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생각한다는 이 단 한 가지를 깨닫는다면 이미 성공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거나 다름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인데요. 그게 아니야, 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도 이런 말을 남겼죠. 만일 상대방이 우격다짐으로 나온다면 이쪽에서도 우격다짐으로 대해준다. 그렇지 않고 저쪽에서 서로 잘 의논해가면서 의견 차이가 있으면 그 이유나 문제점을 규명해 봅시다 하고 부드럽게 나오면 곧 그러한 견해의 차이가 그리 대단치 않을 경우 서로의 인내와 솔직성, 선의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경우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마인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겠어요. 좋은 생각이지만 이렇게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옥디 이제 그만합시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네. 옥디 이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 전해야 될 이야기들이 더 많잖아요. 아쉽지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말이죠. 한마디를 세 마디로 구구절절 말하는데요. 그만해 이제. 전 이게 스타일이지만 제 스타일로 가면 더불어 살 수 없다 이거죠. 네. 이렇게 물질적으로 무언가 계속 해주기보다 서로 진심을 다해 인정해주고 아낌없이 칭찬해준다면 자연히 좋은 인간관계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4 B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어떤 걸 준비했나요? 네, 오늘은 경제 정보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경제라는 말만 들어도 어려워하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어려워요. 저 권디가 꼭 필요한 정보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순철의 노하우 함께 만나볼까요? 자, 옥희 씨, 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은행인데 찾아가서 통장을 만들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영업점이 없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은행인가요? 그런 은행이 있나요?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금이나 대출 상담 받을 때도 찾아가야 되고 은행이 없다는 건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업무를 보죠?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은행이 실제로 생긴다고 합니다. 뭐죠? 바로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 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국내 첫 인터넷 은행으로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이라면 점포가 없는 대신에 인터넷 뱅킹 하듯이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건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바일 금융이에요. 그래서 영업점에 갈 필요도 없고 컴퓨터도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예금과 대출, 송금과 같은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만들려든지 아니면 대출 같은 상담이 필요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알아보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해요. 우선 카카오은행에서는 금융봇을 도입했는데요. 고객의 금융 상태를 자동 점검하고 적합 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시중은행 콜센터와 달리 24시간 제공을 하고요. 상담 내역은 카톡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 잔액 및 공과금 만기, 적금 만기 등도 로봇처럼 자동 공지해 주고요. 고객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카카오 유니버셜 포인트 가맹점 안내 및 할인 쿠폰 제공도 가능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 K뱅크 역시 24시간 금융 상담을 도와주는 온라인 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 어드바이저를 도입을 했습니다. 로봇 생각하시면 되죠. 네. 봇 이것도 로봇이고 로보 어드바이저. 로봇이 어드바이스를 해준다. 그런 거네요. 충고를 해준다 이거죠. 네. 결혼 자금 마련 등 자금 관리부터 고객 유형에 맞는 자산 운영까지 개인의 금융 비서 역할을 해주는데요. 대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고요.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수수료가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 네. 또 근데 K뱅크에서는 연계해서 편의점 은행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인터넷 은행에 이어서 또 편의점 은행은 뭐죠? 네, 시간 제약 없이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오. 아무 때나 택배 보내듯이 이렇게 간편하게 편의점 내 현금 자동 인출기, 우리가 ATM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예, ATM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 GS25시 그리고 우리은행 점포 및 ATM 7,000기가 있습니다. 네. 많죠? 네. 예, 그리고 KT 공중전화 부스 천여 곳에서도 은행 일을 볼 수가 있도록 이런 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정말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은행 업무를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기존 은행과 비교했을 때 뭐가 좋을지, 어떤 장점이 있을지 좀 모르겠거든요. 뭐가 좋은 거예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 구애 없이 24시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요. 네. 점포가 없는 만큼 굳이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대출 받으려면 서류 만들어서 은행 가고 예금하려면 또 은행 가야 되고 이랬는데 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출 신청하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과 연동을 해서 전화번호만으로도 송금을 할 수가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도 이루어진다는데요. 공과금도 카톡으로 청구받고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카톡으로? 네. 또 카톡방에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회비 관리 등을 할 수가 있고요. 되게 이거 개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또 점포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또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상을 해보건데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점 운영 비용이 들지 않아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이에 금융 소비자들은 송금 및 환전 수수료를 절감하고 낮은 대출 금리와 보다 높은 예금 금리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금리 10% 내외를 말하는 중금리 대출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데요. 특히 신용등급에서 5등급과 6등급으로 분류된 중신용자들에게
대출이 된다면서요? 네, 그동안 은행은 신용 등급 5등급 이하 소비자들에게는 대출을 잘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자연히 돈이 급한 사람들은 저축은행에서 20% 이내의 금리를 각오를 하고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되면 10% 내외의 중금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신용평가 등급이 아닌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모형을 좀 적용을 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 은행들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K뱅크의 경우 신용등급 자체가 없는 대학생도 통신요금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기존 신용평가사 자료와 함께 G마켓이나 예스24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고객 정보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주부나 대학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서 기존 은행에서는 신용등급 산출이 안 되거나 불리한 등급을 받는 고객도 재평가가 가능하다는데요. 온라인 결제 정보 등을 통해 빅데이터로 새롭게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 은행도 일반 은행처럼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이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에 따라서 예금 5천만 원까지 이게 받는 거예요. 똑같네요. 받는 거죠. 네. 그런데 이자 지급이 시중 은행에 비해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이자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죠? 낮은 예금이자 대신에 다양한 포인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현금이 아니라 인터넷 게임 아이템이나 통신 데이터로도 은행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택시 포인트, 카카오 이모티콘,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을 예금 이자로 지급하는 카카오 유니버설 포인트를 도입한다고 하고요. K뱅크도 기본 이자에 통신사 데이터, 음원 다운로드 등의 혜택을 더 주는 예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뭔가 되게 은행이 되게 혁신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인터넷 은행이 도입돼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네요. 네. 미국이 1995년도에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 현재 거의 20개 정도 은행이 영업 중이고요. 유럽도 30개가 넘는 은행이 영업 중입니다. 중국도 지금 최근 알리바바 그리고 마이뱅크를 비롯해서 3개가 영업 중입니다. 일본도 15년 전에 인터넷 뱅킹을 도입을 해서요. 현재 자리가 많이 잡힌 상태인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 거의 제로금리지만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0.3%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있고요. 수수료는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 타행 송금할 때 200에서 800엔, 우리 돈으로 2,000원에서 8,000원 정도 수수료가 있는데 인터넷 은행은 수수료가 없거나 많아도 한 200엔 정도를 받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점포가 없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또 모바일 가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고도 들어오는데요. 광고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높아지고 대출 금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 쭉 들어보니까요. 이게 인터넷 은행이 도입이 된다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 같아요. 되게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거 네. 언제부터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 네, K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내년 초에 본인가를 받고요. 상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내년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 부탁합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 메시지를 주시거나 인터넷 포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네,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키 씨 어떤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와 함께 세계 속 명화를 찾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세 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순철 씨,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글쎄, 예전에 피카소 그림이라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기사를 되게 자주 보시나 봐요. 공식적으로는 맞아요.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인데요. 올해 5월에 약 1억 7,9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판매 기록은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비싼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네. 비싼 그림이라니. 네. 어떤 그림인가요? 궁금한데요? 네, 오늘 소개할 그림이요.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비싼 그림이었던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카타르 왕실이 들어봐도 딱 부자 느낌이 오죠? 카타르 왕실. 카타르 왕실이 2011년에 약 2억 5천만 달러에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905억 원 정도인 거죠. 참고로 이 기록은 지금 또 한 번 경신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은요.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 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카타르 왕실이 산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 3억 달러에 팔렸어요. 이야, 3억 달러면 얼마야? 1,000억 원 같은데. 대단하죠? 카타르 왕실이 이렇게 그림을 여러 가지 사고 수집하는 이유가 나중에 커다란 국립미술관을 지을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이런 미술관을 지을 계획으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사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한때 가장 비싼 작품이었던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네, 세잔은 후기 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고 피카소가 존경한 화가였으며 후에 나타난 입체파에게 큰 영감을 줘서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세잔의 카드놀이 그림도 이제 뭉크의 절규처럼 여러 작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전에 뭉크의 절규 소개해드릴 때 절규도 똑같은 그림인데 다른 방식으로 여러 점 남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세잔도요. 카드놀이 하는 그림을 여러 번 그리면서 구도와 색채를 연구했습니다. 1890년부터 5, 6년간 총 5점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렸는데요. 처음 그렸던 그림은 카드놀이 하는 두 사람 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 장식들도 되게 세세하게 많이 그렸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현재 이 그림이 메트로폴리탄에 소장돼 있는 그림이죠? 네, 메트로폴리탄에 소장돼 있죠. 메트로폴리탄. 네, 그렇군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5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요. 세잔은요. 이 그림을 그릴수록 카드놀이 하는 두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그림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카드놀이를 하는 그림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 하면 이 그림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한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카드놀이 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의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은 고된 농사일을 끝내고 심심풀이로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농부들입니다. 둘 다 중절모를 쓰고 양복을 갖춰 입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요. 그림의 가운데
테이블 끝에 놓인 기다란 술병을 기준 삼아서 두 사람이 거의 대칭적으로 앉아있는 게 눈에 띕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붙이고 앉아서 테이블 위에 카드를 쥔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팔을 굽히고 있는 정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의자에 허리를 딱 붙이고 앉아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상체를 약간 구부렸지만 두 사람 다 둥그스름하게 처리한 어깨가 대칭적인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가운데 놓인 술병과 대칭적인 두 사람의 자세는 그림에 안정감을 더합니다. 왼쪽 남자는 짙은 갈색의 양복을 입었고 오른쪽 남자는 더 밝은 계통인 베이지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림이 전체적으로 짙고 어둡고 칙칙하기 때문에 오른쪽 남자가 입은 밝은 옷에 시선이 더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왼쪽 남자는 입에 물고 있는 담배 파이프와 손에 쥔 카드 그리고 셔츠 깃을 밝은 흰색으로 처리해서 양쪽 남자에게 모두 시선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카드놀이, 우리는 이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담배들 많이 피우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담배 파이프가 등장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이 그림은 재미있는 게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표정이 세밀하게 묘사된 건 아니죠. 이게 처음 세잔이 그린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그렸는데 네, 표정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카드에 열중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카드에 이기기 위해서 긴장감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색적이고 단조로운 느낌이 듭니다. 세자는요, 이 작품을 그리면서 이 그림 자체의 카드놀이라는 주제보다는 어떤 색을 어떻게 쓰고 구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을 여러 번 그려보면서 치열하게 생각하고 계산한 세잔의 노력이 담겨있는 작품인 거죠. 네, 뭐 제가 그림을 볼 수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은 그림이죠. 네. 그런데 세잔이라는 화가가 회화에 미친 중요성 그리고 세잔의 치열한 연구 흔적만큼은 충분히 담겨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작아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기가 곧 가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죠? 무조건 네. 뭐 크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도 있고. 자, 호기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듣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포피 채널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엔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 놓치지 말아야 할 보상금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국제의 정보톡톡.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보상금 3가지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상대방 차의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간접 손해보상금은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의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 손해보상금만 신경을 쓰지 보험사에게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보상금 등의 간접 손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보상금을 상대차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이나 교통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 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59.3%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경제조합에서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상대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하세요. 참고로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고 교통비로 청구할 때는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게 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 과실로 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상대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때는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사고가 크게 나서 내 차를 폐차해야 할 지경이라면 차값 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꼭 받아야 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시는 내용이더군요. 상대차의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해야 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 대체 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폐차 처리하고 새 차를 사는 거니까 차를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과정에 드는 비용, 즉 차량 대체 비용인 등록세, 취득세는 상대차 보험사에게서 받아야겠죠. 다만 새 차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는 게 아니고 사고 차량을 기준으로 한 등록세, 취득세만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차량 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상대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를 바꾼다면 꼭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차량 대체 비용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체 비용 역시 운전자가 자기 과실로 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고 상대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차량 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고로 인해서 부상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등도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차 보험사에게서 치료비만이 아니라 위자료와 휴업 손해 그리고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신 편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상기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에 보험사의 직원이 보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답변이 58.4%였고 설명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는 답변도 47.5%나 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게 확실하겠죠. 따라서 소비자가 보상금을 충분히 받으려면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오늘 설명드린 내용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아무래도 당황하게 되고 또 이런 상식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 보험사가 얕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셔서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바랄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좀 사고 후에 경황이 없잖아요. 당장 사고로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은 또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보상금은 보험사에서 잘 해주겠거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보니까 의외로 놓친 보상금들이 되게 많네요. 네, 교통사고를 당하면 직접적으로는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건 물론 입원이라고도 하면 그동안 일도 못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도 많은 만큼 좀 꼼꼼하게 보상금을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애초부터 사고가 나지 않는 거겠죠? 언제나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12월 7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